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쿡방, 먹방, 여러분도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런 요리 프로그램의 열기가 거세다가 한풀 꺾일 줄 알았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이 계속 생기는 걸 보면 음식을 즐기는 재미는 인간과 때려야 뗄 수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예전에 한 요리 프로그램 봤는데 요리보다 이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진행자가 그 음식의 맛을 봤어요. 그 후에 굉장히 맛있는데 칼로리가 높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요리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뭐 별로 안 높아요. 생각보다 그랬을까요? 칼로리는 높지만 맛있네요 라고 말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칼로리가 높겠다. 칼로리는 높지만 맛있다. 이 말의 순서만 달라졌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오키 씨가 먹방 이야기를 해서 생각이 나는데 이런 표현처럼 이왕이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좋은 표현을 먼저 해주는 것 참 예쁜 대화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말들을 주고받으셨나요? 좋은 말들 많이 듣고 많이 해주셨나요? 아직이라면 이런 대화법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답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 12월 16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그래요. 요리 프로그램이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주로 보는 요리 프로그램 있으세요? 저는 안 봐요. 네. 왜 관심이 없어요? 못하니까요. 요리를 못하니까. 근데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그냥 그 요리하는 걸 보는 재미에 보는 건데. 싫어요. 꼭 싫어요. 모르는 얘기니까. 그렇구나. 이건 뭐 요리 얘기가 아니라 사실 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할 때가 또 있고, 그쵸. 해야 될 말을 꼭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쵸. 그럴 때면 말을 해놓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혹시는 이런 경우 있어요? 말해놓고 후회한 경험 있어요. 예. 제 친구가 디자인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과제를 하고 나서 대학교 과제를 하고 나서 어떠냐고 이게 평가해달라고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말했죠. 예. 이거 별로 상품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유치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친구가 진짜 진심으로 화가 난 거예요. 네네네.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지금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 평가를 해버리냐 이러면서 진짜 화가 나가지고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정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게 말을 꼭 솔직하게 말하기 전에 좀 이제 흔히 이제 소위 얘기하면 약을 친다 그러죠. 그런 거 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았을까요? 정말 노력 많이 했네. 열심히 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 내가 좀 도와줄까?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마음에 없는 말이라 싫어요? 아니 그렇게 일단 칭찬부터 하고 그랬었어야 됐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래야죠. 뭐 사실 인간관계를 겪다 보면 다툼도 있고 약간 불만도 있게 마련인데 불만이 있다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상대방이 나한테 그걸 왜 불만 있냐라고 물어보기 전에 나는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수긍을 했는지 무시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라앉았어요.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 순철 씨가 화술의 달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화술의 달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발끈할 때가 많거든요. 경험을 많이 해봤군요. 네, 발끈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떨 때 발끈하는가 이런 걸 알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발끈해봤기 때문에 어떤 말에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캄다운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네. 그래요. 이게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데 이게 사실 한마디로 그냥 확 뭐 깎아지는 천냥빚을 오히려 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청년은 청년대로 힘들고 실업자들은 실업자들대로 그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취업을 도와주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 늘어나는 거 바로 술자리입니다. 술 마실 땐 좋지만 마신 다음 날에는 다들 괴로워하죠.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건강과 분위기 함께 챙기는 연말 술자리 음주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르네 마그리트의 인간의 조건에 대해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곰팡이 제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B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신조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죠.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다가 참 마음이 아픈 내용을 읽었어요.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취업률을 반영한 신조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순철 씨 혹시 인구론이라는 신조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인구론, 인구에도 이제 뭔가 이게 뭐 총론 이제 할 때 무슨 론 그런 얘기인가요? 되게 철학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셨는데 그게 아니라 인문계의 90%는 논다라는 걸 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인구론인데 저도 인문계라 공감이 됩니다. 이게 좀 너무 백수 생활 오래됐었죠? 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인문계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연계보다 심각한 인문계의 취업난을 반영한 신조어라고 해요. 이와는 반대로 공대처럼 다른 학과보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취업 깡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특히 전화기가 또 있어요. 취업 깡패에 더불어 전화기라고 전기, 화학, 그리고 기계 이 세 가지 공대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취업이 잘 된다. 그래서 전화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요. 호모 인턴스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신조어 중에서. 이건 또 뭐죠? 호모 사피엔스도 아니고. 고대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이 인턴 생활만 반복하는 취업 준비생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해요. 이외에도 인턴직만 전전하다 부장급의 경험을 습득한 현상을 꼬집는 부장 인턴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인턴인데 부장급이 된 거예요. 네. 부장급이 아니라 이제 부장급에 맞먹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일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내년에는 취업난과 관계된 신조어가 아닌
높은 취업률을 반영한 신조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요. 취업을 도와주는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들을 위한 취업 가이드죠? 먼저 인턴을 통해서 정규직 취업을 원하는 청년 그리고 많죠. 우수한 인재 확보를 원하시는 사장님 이런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청년 취업 인턴제입니다. 어떤 건가요? 그 청년 취업 인턴제는 청년에게는 기업에서 인턴 근무를 통해 직무 능력 향상과 정규직 채용 기회를 주고요.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취업 인턴제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최저 시급의 110% 이상과 취업 지원금의 혜택을 주고요. 이걸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인턴비 지원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 중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또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인턴의 경우에는 첫 직장을 찾으시는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34세 이하까지는 청년이군요. 네,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죠. 대학생이라도 휴학생이나 졸업 예정자라면 참여할 수가 있고요. 이전 직장에서 일한 경력이 1년을 넘지 않았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취업 경험 1년 이상이라도 6개월 이상 일을 구하지 못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업들은요? 자, 기업들 실시하는 기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강소, 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죠. 중소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네. 벤처기업 지원 업종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말이죠. 5인 미만이라도 참여가 가능하죠. 이 청년 취업 인턴제 취업 실적을 보면요. 인턴 수료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90%에 달하고 있다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되게 생각보다 대다수의 인원이 안정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네. 또한 기업이 청년 인턴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약정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2015년 실제 청년 인턴제 평균 약정 임금은 돈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152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턴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인턴이냐? 네. 네, 이렇게 앞서 얘기한 대로 신조어를 떠올리시는 분들 호모 인턴스. 네, 많을 거고요. 인턴은 단기간 임시직에 불과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청년 인턴제 취업 실적을 보면요. 인턴 수료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90%에 달합니다. 그냥 뭐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주 실적이 아주 나쁘지 않은 이상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여 인턴 대다수가 안정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수치예요. 청년 취업 인턴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에서 청년 취업 인턴제 참여한 이후 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채용된 인력을 통해서 업무에 활기가 생기고 사내 분위기가 개선되기도 하고 기업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이 청년 인턴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업 인턴 홈페이지인 www.work.go.kr/intern. 아하. 네, 그러니까 오키 씨가 잘하는 장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www.work.go.kr/intern. 오,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 인턴. 이쪽으로 들어가셔서요. 네. 상단 메뉴에 인턴 신청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네, 청년 취업 인턴제 외에도 실업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더군요. 네. 이름에 이 실업자
좀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뭔가 내가 직업이 있는데도 직업을 막 잃은 것 같고 그런 느낌 들고 뭐 오해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게 우울하죠. 실업자. 그런데 실업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구직자를 위해서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만 15세 이상 구직자 실업자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네.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은 대학 전문대학 최종 학년 재학생도 있고 취업이나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영세 영업자 그리고 고용센터 상담에서 훈련 필요성, 적합성 등을 인정받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예, 만 15세 이상 구직자라면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워크란 단어는 쉬우니까요, 여러분. 네네. 예,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력서 등록과 구직 신청을 한 구직자라면 누구도 신청이 가능한 거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인 경우에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면 되는데요. 네. 고등교육기관이란 대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또한 연소득 8천만 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면 가능한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네, 이외에도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건설 일용 근로자 중에 구직 신청자도 가능하고요. 농업인으로서 농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 그리고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서 구직 신청을 한 자도 해당이 됩니다. 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요. 기초 상담을 통해서 내가 신청 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 등록과 교육 동영상 시청을 마치고 원하는 훈련 과정을 찾아보시면 빠른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 훈련을 먼저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우리 동네 고용센터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0 이걸 누르시면 도움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135는 홀수, 그다음에 0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미 직장에서의 근무 경험을 가진 분들, 즉 어떠한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을 위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의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도 유형이 있는데요. 기업에서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유형과 일정 기간 동안 시간 선택제로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전환하는 전환형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요. 지난해 남녀 고용 평등 전국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일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라는 답변이 73.6%나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녀 보육과 교육 이게 40.6%가 나왔어요. 네네. 이게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 개인 시간 활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시간 선택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죠? 네,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크게 활용되는 데와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영국이 가장 높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호주, 독일, 일본, 덴마크가 뒤를 이었고요. 한국은 조사한 12국가 중에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위권이죠.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 근로자, 일을 더 하고 싶지만 퇴직을 앞둔 장년층,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여성 근로자들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요.
일을 더 하고 싶지만 퇴직을 앞둔 장년층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선택자 일자리를 직접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은 경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고 회사는 경험 많은 직원들을 놓치지 않아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만뒀던 경력직 사원들까지 돌아오니까 신입사원 교육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업무 적응도 빨라가지고요. 좋다는 의견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네, 두루두루 다 좋네요.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경우에는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신규 창출에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올해부터는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거나 기업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경우에도 지원을 하기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간 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요.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는데요. 이렇게 하루빨리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더욱 탄탄하게 안착이 돼서 근로자들이 행복한 가정과 함께 활기찬 일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웃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응원하겠습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인가요? 네, 제가 정보 찾느라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찾고 계셨군요. 네, 계속 찾았어요. 네. 연말이면 피해갈 수 없는 자리. 술자리. 네. 네, 저도 뭐 이번 달에는 주말마다 꽉 잡혀있다고요, 꽉. 네, 주말마다 26일만 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빈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빨리 메우세요. 네, 그 자리도 메워야죠. 네. 연일 계속되는 각종 모임과 술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이 아니라 피폐해지는 건가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1차에서 2차, 3차 이렇게 술자리가 이어지다 3차까지 보면 어떻게 피폐할 가요? 수밖에 없어요. 네, 3차.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지만 이 건강에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건강과 분위기 함께 챙기는 연말 술자리 음주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도 있지만 술은 그냥 마냥 즐기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음주법도 똑똑하게 지켜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다 아는 얘기라 가지고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을 지키는 거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과음하지 말기. 뭐 당연한 얘기죠. 3차까지 가는데 과음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의 10에서 20% 정도는 위에서 흡수가 되고요. 네. 나머지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된 알코올은 간으로 운반이 되고요. 독소니까요. 네. 그리고 간은 유해 물질인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고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대사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세트알데히드 대사산물이 생기는데 아세트알데히드는 말이죠. 간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이 숙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름도 어려운데 숙취까지 유발하죠. 역시 어려운 게 이름도 어려워요. 네. 아세트알데히드. 그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또 과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작부터 오늘만큼은 과음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두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 두 번째는 빈속에 마시지 말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거요. 네. 음주 전에는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아요. 빈속에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바로 흡수가 돼서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데 술에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 궁금한데요? 네, 술은 안주와 함께 먹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안주 없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 몸 망가집니다. 치즈, 두부, 고기, 생선 등의 고단백질 음식이 간세포의 재생력을 높여주고요. 네. 알코올 대사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합니다. 이 고단백 음식들이 말이죠. 비타민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안주로 적절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술 마시면서 대화를 많이 하면 좋아요. 대화를 많이 하면 그만큼 술잔에 손이 적게 가게 돼서 먹는 양이 적어지고 맞아요. 시간이 흘러 술이 덜 취하게 되죠. 맞아요. 괜히 분위기 말 끊기면 그냥 한 짠 이러면서 그냥 분위기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냥 말 끊어지지 않게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식집에서 술을 한 잔 했는데 소주를 먹었는데 네네.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천천히 마시니까 안 취하더라고요. 그 술을 먹고 나서 제가 편집을 했어요. 그만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생생한 경험담. 네. 더욱이 알코올의 일부는 폐에서 대사 처리가 되는데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술도 빨리 깰 수 있다라는 얘기도 돼요. 이게 폐에서 대사 처리가 되면 호흡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 도움 되나요? 이런 그렇죠. 제가 말을 들어본 적 있는데 호흡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술을 마시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네. 술 종류에 따라서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위스키 같은 증류주가 맥주 같은 발효주에 비해서 흡수 속도가 빠르고요. 똑같은 농도를 마시더라도 도수가 약한 술이 독한 술보다 덜 해롭고 탄산음료 및 이온 음료와 섞어 마시거나 여러 가지 술을 섞어 마셔도 흡수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폭탄주는 절대 피하는 거예요. 네, 술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술 마신 다음 날이 또 문제잖아요. 숙취 때문인데요. 숙취를 해소하기 위한 팁들도 있을까요? 숙취를 해소하는 방법 분명히 있는데 이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적당량 마셔야 한다. 뭐 이런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자신의 주량을 넘어가가지고 그 막 이제 취해가지고 막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좀 그 다음 날이 힘들어진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엔 기운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속이 쓰리고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짐을 하죠.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마시지 않으리라. 오키 씨도 뭐 그런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 한두 번 정도는. 변기를 잡고 네. 후회하고. 그리고 또 이게 해장 음식을 찾게 되죠. 그렇습니다.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수분은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탈수를 교정해줘요. 탈수를 고쳐준다는 얘기죠. 수분 보충은 보리차나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이 마셔줘야죠. 물 같은 거를. 술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분이 들어있는 꿀물도 좋아요. 그리고 수분과 함께 전해질 음료도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당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먹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과일이 당분, 비타민도 있지만 수분도 많아가지고요. 도움이 됩니다. 예. 시판 중인 여러 숙취 음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 모두 간접적으로 알코올 대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진 특적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특정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을 첨가한 영양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작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간접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적으로 알려진 콩나물국이나 비타민 C를 비롯한 종합 비타민 보충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콩나물 뿌리에는 알코올 대사 과정을 촉진하는 아스파라긴산이 유명하죠? 아스파라긴산. 여기에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고요. 이거는 좋은 거라서 발음하기가 쉽네요. 악이 아니라 유명해서 그렇지. 유명하면 발음하기 쉽죠. 아스파라긴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비타민은 과음으로 인해서 가라앉은 인체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들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머니들이 잔소리하면서도 콩나물국 되게 끓여주셨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콩나물국 끓이시면 어제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남성들 중엔 말이죠. 보통 술을 깨기 위해서 사우나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무리하게 하는 사우나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탈수를 더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알코올 대사를 더디게 하고 증상을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숙취 증상 이런 거. 큰일 났네요. 그러면 사우나보다는 온탕욕. 사우나는 정말 위험해요. 잘 해야 돼요. 경고문 붙어 있죠. 술 마신 후에 사우나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네. 온탕욕이나 가벼운 목욕을 그냥 하는 것이 좋아요. 네. 그러면 숙취에 좋은 음식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콩나물국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다른 숙취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코우유입니다. 초코우유를 숙취를 한다고요? 네. 왜요? 어떻게? 이게 우유는 알칼리 성분이죠. 그래서 산성인 알코올과 만나면 중화를 시켜주죠. 초코우유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흑당이나 타우린, 카테킨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유도 도움이 되지만 우유 중에서도 초코우유가 이런 분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뭐죠? 타닌 성분이 많은 홍시. 홍시? 되게 새로운 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홍시는 냉동실에 얼렸다가 홍시 스무디로 먹으면 아주 그만이죠. 숙취해서 아주 좋죠. 이게 이제 알코올이 열이 많기 때문에 네. 열을 막 식히는 거예요. 달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 외에 네.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도 바나나? 숙취 해소에 도움이 돼요. 뭐 이제 초코우유, 홍시, 바나나 뭐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알려주셨는데 좋은 음주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음주 습관 10계명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자신의 주량을 지키며 동료에게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마시며 폭탄주는 절대 금한다. 빈속에 마시지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마신다. 술잔을 돌리지 않는다. 원치 않을 때는 마시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다. 그리고 최대 일주일에 2회 이내로 술자리를 갖는다. 음주를 한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술자리는 1차로 끝낸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요렇게 10계명이 나왔는데 다들 아시죠? 네. 성경에도 10계명이 있지만 지키지 못한다. 근데 이건 정말 기본적이라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잦아지는 연말 연시 술자리 모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각종 모임과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음주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마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연말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술을 찾으시다가도 그 다음 날엔 우유를 드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홍옥희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우리 게스트가 없으니까 자, 각자가 이제 코너를 하면서 게스트가 되는 거죠. 네. 오늘 홍옥희 게스트 어떤 명화 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색다르고 수수께끼 같은 그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르네 마그리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작품입니다. 인간의 조건하면 이제 TV 프로그램이 예, 생각나는데. 그렇죠. 그 TV 프로그램이 이 르네 마그리트의 인간의 조건을 작품을 보고 제목을 따온 게 아닐까요? 그림을 직접 봤으니까 오키 씨가 알 거 아닙니까? 딱 그 인간의 조건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예, 그렇죠, 힘쓰는 그렇죠. 분들의 예, 예.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좀 교훈적인 프로그램이긴 한데. 일단 뭐 그림 설명을 들어봐야 알 것 같고요. 예.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은 조금 그림에선 생소합니다. 예, 그렇죠. 그림에서는. 네. 네. 르네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린 벨기에 작가예요. 초현실주의. 네. 제 초현실주의 문학은 접해봤어요. 어떤 거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뭐 한 아해가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어. 초현실주의 문학이라고. 이상인가요? 뭐 그런 거 같은데 맞아. 아. 이상 작품 같았어. 네. 그냥 한 줄 한 줄이 막 맞물려가 쭉쭉쭉 문장이 이어가는 초현실주의 문학을 제가 접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예, 초현실주의 그림 뭡니까? 네. 초현실주의란요.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역시 맞네요. 네. 깜짝 놀라서 마이크를 쳤네요. 네. 맞아. 네. 네, 정신분석 영향을 받아서 이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꿈의 세계 표현을 지향하는 20세기 예술사조입니다. 야, 프로이트 하니까 정말 딱 와닿네요. 프로이트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쵸. 프로이트가 뭔가 되게 정말 맞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정말 우리는 오키 씨도 그렇잖아요. 사실 진짜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뿐이지. 막 상상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막 결혼하는 상상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쵸. 아, 그래요. 이런 거를 이론으로 정립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대단한 것 같아요. 겁니다, 진짜. 프로이트가. 네. 반은 미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학자계 이런 게 실례인데요. 어쨌든. 네. 이렇게 초현실주의는요, 비합리적인 것, 그리고 의식 아래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 혁신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환상의 세계를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환상의 세계를 잘 나타낸 작가가 마그리트입니다. 마그리트는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면서 본인의 철학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네, 또 이게 철학과 이상이 맞지가 않는 게요. 비현실과 철학이 이제 맞지 않는 게 철학하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아니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 굉장히 이성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쵸. 자기가 감옥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자기가 지금 이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걸 인정한다 이러니까. 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악처다. 자기 처가 악처인데도 뭐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도 한 것 같고. 이 비합리적인 그림으로 철학을 표현했다는 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이 인간의 조건 그림 전에 마그리트의 다른 작품이 있거든요. 네. 이 작품으로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담배 파이프의 측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파이프의 측면. 네네. 근데 이 파이프 그림 밑에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예. 이것은 그 라이터 딱 갖다 놓고 이것은 라이터가 아니네. 그런 이건 거죠. 똑같은 거죠. 예. 파이프 그림 밑에다가 이건 파이프가 아니네. 이렇게 했다 이런 건데. 대체 이건 뭐지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건 약이 예. 아니네. 이건 네, 술이 그러니까. 아니네. 뭐 이렇게 수도. 네. 이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 봐도 이게 파이프로 보이는 그림이거든요. 되게 뭐 이렇게 수상적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되게 파이프. 분명하게 그래. 잘 담배 그렸어요. 빠는 거. 네. 잘 그렸어요. 되게 예쁘게 네. 잘 그렸어요. 파이프를. 누가 봐도 파이프로 그렸는데 네. 파이프가 아니라면 이거는 대체 뭔가? 그래서 마그리트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거는 파이프 그림일 뿐이지 실제 파이프가 아니라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이성적입니다. 네. 이성적이 되죠. 오, 갑자기 네. 이성적. 그러네. 네. 맞네. 파이프를 우리- 종이 안에 그냥 박아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파이프 그림으로 담배를 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의 떡과 같은. 예, 그런 이치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파이프라는 단어 자체도 음. 그냥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긴 거를 다 파이프라고 하잖아 사실. 그쵸. 관. 예. 그 인간이 그 물건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든 단어라고 오, 마그리트는 작품을 통해서 그래, 말하고 그래, 있는 그래. 거예요. 예.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음. 사과는 왜 사과일까? 네, 그런 거예요, 바로. 예. 그런 게 이제 음.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도 대답 못 해주잖아요. 그거. 네네네네. 아하. 그냥 파이프는 인간이 지은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야, 예. 진짜 초현실주의적이면서 철학적이군요. 네, 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마그리트의 작품은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파이프는 파이프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을 비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옥희 씨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네. 이건 홍옥희가 아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왜냐면 그 초성화는 더 예쁘니까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 그림은 더 예쁘게 그리니까 근데 너무 그렇게 시원하게 정답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 네, 아무튼 이렇게 비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 이런 표현 기법을 낯설게 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군요. 네. 이 본래 물건을 원래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 두거나 평소에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물과 결합해서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치약은 화장실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치약을 뭐 부엌에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엉뚱한 곳에 물건을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약이 왜 부엌에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낯설게 느껴지도록 하는 거를 말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새롭게 낯설게 보이게 하는 거죠. 뭔가 굉장히 심오한 네. 내용이 있으니까 네. 그림이 좀 더 궁금해진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럼 그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마그리트 작가의 그림을 보면 단번에 그림이 이해되지 않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묘한 재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작가가 낸 수수께끼를 맞히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거죠. 오늘 맞춰볼 그림은 1935년에 그려진 인간의 조건입니다. 회색의 시멘트 벽에 아치형으로 뚫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밖으로 푸른 바다와 모래 해변이 보입니다. 탁 트인 해변과 잔잔하게 파도치는 푸른 파도가 그림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림 오른쪽에는 이젤과 이젤에 놓인 캔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 이상합니다. 문 앞에 놓인 캔버스는 문을 살짝 가리고 있는데요. 캔버스 속 바다 그림과 문 밖에 펼쳐진 바다가 마치 하나의 바다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무심코 바다를 보다가 캔버스의 존재가 있음을 관람자가 알아차렸을 때 관람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바다의 반쪽이 캔버스 속 그림이라고 알게 됩니다. 캔버스 속 바다는 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고 그린 그림이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더 정확하게는 문 밖에 펼쳐진 실제 바다를 보고 캔버스에 그대로 바다를 옮겨 그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 또한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바다는 마그리트가 평면에 그린 2차원적 그림일 뿐인데도 그림 속 캔버스가 바다 그림을 그렸다는 인식 때문에 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3차원적 실제 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모순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그리트는 결국 사람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고의 틀 안에서 사물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식입니다. 캔버스 속 바다가 문 밖에 보이는 바다를 보고 그린 그림이라는 1차적 생각이 인식이라고 하면 마그리트는 작품을 통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음을 2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과 사고하는 방식이 바로 인간의 조건입니다. 캔버스 속 바다가 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고 그린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누구나 이 작품을 본다면 보고 그렸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틀 안에서 사고하는 방식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고 마그리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에 대해 설명을 좀 들으면서 네.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 그렇죠. 되게 설명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워. 네. 여러분들이 좀 깊게 들어가시려면 프로이트의 책을 보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프로이트, 어쨌든 그 프로이트의 책은 정말 저서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요 그림 하시면서 좀 굉장히 오키 씨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좀 해주세요. 오키 씨가 요거 대본 쓰시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그림의 첫 느낌을 물어봐야겠다 진짜. 이거는 되게 제가 설명을 되게 복잡하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림은 되게 단순해요. 제가 그림 설명을 되게 짧게 했잖아요. 네네. 그냥 문 밖에 바다가 있고 캔버스 속에도 똑같은 바다가 있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림 설명은 간단한데 이거를 풀어 쓰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떻게 말해야 마그레트의 뜻을 어떻게 전달을 좀 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셨고 어떻게 말해야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 머릿속으로는 제가 뭔가 정리가 되는데 이걸 말로 풀려니까 이런 게 바로 철학적인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철학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철학에 대해 더 공부를 하셨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페이스북 페이지 KTV 인터넷 라디오 이쪽으로 들어오시거나 저희 블로그에서 좀 댓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예,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주부들의 영원한 고민이기도 하죠.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곰팡이, 버섯. 네. 함께 알아볼까요? 네. 이국제의 정보 톡톡.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어제 집안 청소를 하다 보니까 소파 뒤 벽 쪽에 습기가 차있고 곰팡이가 생겼더라고요. 아마 집 안팎에 온도차 때문에 결로 현상이 생기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없애나 하고 열심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 곰팡이 제거제도 많이 나오고 유용한 정보가 꽤 많았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는 식초만큼 좋은 게 없다는군요. 식초는 곰팡이 제거제만큼이나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좋다는데요. 이제부터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식초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벽지에 핀 곰팡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벽에 곰팡이가 생기는 위치는 두 가지가 있죠. 벽지 위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과 벽지 밑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 벽지 위에 곰팡이가 생기면 벽지 위에 식초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건조시켜줘야 합니다. 또 벽지 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곰팡이가 생긴 위치를 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내주세요. 그리고 걸레로 그 위치를 문질러 주시고요. 그 위에 식초를 뿌리고 벽지를 다시 벽지 접착제로 잘 붙여주시면 된답니다. 두 번째, 장판에 핀 곰팡이 제거하기입니다. 장판 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먼저 장판을 걷어내고 마른 걸레로 곰팡이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식초를 바닥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건조입니다. 습기가 생기지 않게끔 건조시켜 주셔야 합니다.
선풍기를 바닥을 향해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장판을 다시 덮기 전에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타일에 생긴 곰팡이 제거하기입니다. 타일 실리콘에는 곰팡이가 아주 잘 생기는데요. 특히 화장실 타일. 화장실 타일에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준비물은 솔, 식초, 양초입니다. 먼저 식초로 곰팡이가 생긴 부위를 솔로 문질러 제거한 뒤에 뜨거운 물로 씻어내주세요. 그리고 습기가 없도록 환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하거나 부탄가스를 연결해서 쓰는 토치로 습기를 없애면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팡이가 잘 생기는 타일과 타일 사이 실리콘에 양초의 촛농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곰팡이가 생기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싱크대 곰팡이 제거하기입니다. 싱크대의 하수구는 축축하고 어두워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다루는 곳이니까 항상 깨끗해야겠죠? 하수구의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베이킹 파우더와 식초를 사용해보세요. 하수구에 베이킹 파우더를 뿌리고 식초를 조금 뿌려주세요. 그러면 하수구 냄새도 사라지고 하수구에 남아있는 찌꺼기도 사라지면서 곰팡이까지 사라진다고 합니다. 끝으로 옷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세탁할 때 식초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래를 하기 전에 곰팡이를 잘 닦아내시고 세탁기에 식초를 조금 넣고 빨아보세요. 식초가 살균도 하고 빨래 냄새도 없애줍니다. 네, 이제 곰팡이는 식초로 잡아보자고요. 예, 저는 곰팡이가 장마철에 주로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처럼 실내외 온도차가 큰 겨울에도 곰팡이를 걱정해야 한다는 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창문에 생긴 결로 때문에 곰팡이 서식처가 되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성해라고 거. 하죠. 이게 네. 촉촉하게 맺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또 곰팡이 서식처가 될 수 있다는 거 몰랐는데 정말 잊지 말고 관리해야겠습니다. 곰팡이 없애려고 노력들 많이 하는데 저희는 또 이제 반지하에 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셔야겠네요. 신경을 어머니께서 많이 쓰고 계시고 저는 신경 별로 안 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겨울 되면 꼭꼭 싸매고 닫아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겨울에 안 씻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춥더라도 가끔씩 환기 좀 시켜주고 네, 잠깐이라도. 네, 한 2분은 시켜야 돼요. 적어도 30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그럼 그렇게 하면 연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난방은 꺼놓고 옷을 두껍게 입고 환기를 해야죠. 오, 네. 직접 하십니까 그렇게? 네. 오, 엄마가 훌륭하십니다. 잔소리를 했거든요. 환기 좀 시키라고. 훌륭하십니다. 이 환기를 좀 시켜주시는 게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날씨가 점점 추워질 거고요. 그쵸. 눈도 많이 내릴 텐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추운 날씨에 곰팡이 많이 번식한다니까 신경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12월 16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